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연쇄살인범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냉혹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그리고 유전자 계통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이런 범죄자들을 밝혀내고 체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50년 전에 범죄를 저질렀든 5개월 전에 저질렀든 말이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찾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단 한 조각의 DNA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경찰이 연쇄살인범의 희생자 시신을 발견했던 3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1992년 7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리 카운티의 인터스테이트 77 고속도로 옆에서 29세의 나나 코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만 해도 클리블랜드 카운티 휴게소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함께 트럭에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나나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폭력 범죄를 논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취약했고 돈이 부족했으며 약물 남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7개월 전 그녀는 약물 문제로 인해 3살 배기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언니인 비키 그레고리는 당시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사랑인제 무는 정시에 지검구고대부 점해보리 다정이었고 우리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사관들은 나나가 장거리 트럭 운전사이자 연쇄 살인범인 션 패트릭 고벨 희생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가로지르며 대부분이 성노동자였던 취약한 젊은 여성들을 태운 뒤 그들의 시신을 고속도로 옆에 유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인터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괴벨은 1995년에 28세의 나이로 체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 4개 주에서 최소 4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구금 중에 그는 1995년 1월 테네시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인디애나 출신의 45세 여성 브렌다 핵이 살해를 자백했습니다. 36세의 앨리스 헤인스는 오하이오 출신의 성노동자로 그녀의 유해는 테네시주 킹스포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3세의 셰리 만수르는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그와 만났고 1995년 2월에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29세의 리사 오르크는 1994년 1월 미시시피에서 역시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엘라베마에 유기되었습니다. 나나는 고벨에게 완벽한 피해자 프로필처럼 보였지만 DNA 검사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에야 증거가 재검토되었고 유전자 계통 검사가 수사관들이 73세의 워렌 루터 알렉산더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그는 미시시피주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체포되어 노스캐롤라이나로 송환되었고 그곳에서 나나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DNA가 코디스에 입력되었고 경찰은 그의 DNA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3명의 다른 여성 살인사건 현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때 그는 택시 운전사였고 또 다른 때에는 해병대에서 전기기사로 일했으며 결국 괴벨처럼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되어 일하면서 여러 주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캘리포니아 옥스나드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3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8세의 캐롤 프리츠는 1977년 5월 29일 포트게남의 한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벨베탄 산체스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9월 9일 옥스나드의 한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때 31세였습니다. 두 여성 모두 속옷으로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12월 말에는 옥스나드 평야 지역에서 로레인 앤 로드리게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21세였으며 사인은 목졸림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레인에게는 사망 당시 두 자녀가 있었으며 헌신적인 부모로 묘사되었습니다. 웨벤 역시 자상한 어머니였으며 사망 당시 미 해군 교환소에서 막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캐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습니다. 고불의 많은 피해자들처럼 세 여성 모두 성매매 종사자였으며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워렌 알렉산더와 1975년 10월에 사망한 젊은 여성 카산드라 리 밀러의 살인 사건 사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캐롤, 벨벳, 카산드라의 시신은 모두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의도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전 세계 뉴스 매체에 한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 가방에는 여성의 유해가 들어 있었고 키프로스의 미체로 마을에 있는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수도 니코시아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 여성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연쇄 살인범과 연관된 네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 섬에서 최초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범인의 이름은 니코스 메탁사스로 밝혀졌으며 그의 살인은 대부분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때문에 미체로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35세였던 메탁사스가 자신의 희생자 3명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독성의 붉은 호수에 던졌다고 밝힌 후 여행 가방이 발견된 호수를 수색했습니다. 이 호수는 폐쇄된 구리 황철 광산의 일부입니다. 키프로스 최초의 연쇄 살인범에 대한 수사는 4월 초 필리핀 출신의 38세 메리로즈 타브로시오의 시신이 바로 그 붉은 호수 근처에 침수된 광산 갱도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리는 2018년 5월부터 실종된 상태였으며 그녀의 6살 딸도 함께 사라졌지만 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메리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시지를 조사하면서 그녀가 키프로스 국가방위군 소속 군인인 메탁사스와 데이트 사이트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메리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메탁사스는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이 메리의 딸 시에라의 유해를 수색하던 중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시신은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인 28세의 아리안 탈라노스 로자노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메탁사스가 경찰을 그곳으로 안내한 후 군 사격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은 네팔 또는 인도계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여성인 마리카 발테스 아키올라 31세의 필리핀 출신 여성이 그의 네 번째 희생자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메탁사스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고 그녀를 살해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저지른 5명의 여성과 2명의 소녀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메리의 딸 시에라의 시신은 결국 질리아토스 마을 근처의 메미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채 쌓인 채 윗부분에 시멘트 블록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두 피해자는 루마니아 출신의 어머니인 36세 리비아 베네우와 그녀의 어린 딸 8세 엘레나 베네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6년 9월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앞서 말한 레드레이크에서 여행 가방에 담겨 발견됐습니다. 메탁사스와 그의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 대중과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엄청난 분노와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실종된 여성들 대부분은 곧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키프로스 경찰은 이 여성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살인사건이 키프로스의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종종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근무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민 및 난민 지원단체인 키사, 이사 사장은 리 사장은 조문 노이토시네 키프로스가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프로스인들은 현지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키프로스에는 1990년부터 해결되지 않은 실종자 사건이 80건이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자신들의 과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해당 국가의 법무부 장관은 부실하게 처리된 실종자 사건들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또한 메탁사스가 대중의 주목을 받은 이후
여러 여성들이 그를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증거 조작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안타깝게도 분실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메탁사스는 자신이 2명의 피해자와 그들의 딸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그 여성들이 딸들을 매춘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들을 벌주고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년 6월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7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사관들은 위니펙시 북쪽에 위치한 프라이어리 그린 매립지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매니토바주의 당국과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완전히 조사하는데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1억 8,400만 캐나다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이 수색이 관련된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원했고 장기간에 걸친 압박 캠페인을 통해 법 집행기관이 이 작업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3월, 불과 4개월 후에 현장에서 2 여성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RCMP는 이들이 39세 모건 해리스와 26세 머세이디스 마이런이라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 여성 모두 롱플레인 퍼스트 네이션 출신으로 2022년 봄 실종 당시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합쳐서 7명의 자녀와 1명의 손주를 남겼습니다. 모건의 자녀 중 1명인 캄브리아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16일 경찰이 오치차코 시피 퍼스트 네이션 출신이자 위니펙 거주자인 24세 레베카 콘토이스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된 현장은 위니펙의 노스킬돈 지역에 위치한 마조이 아파트 뒤편 쓰레기통 덤이었으며 그곳은 끔찍할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곳에서 레베카의 일부 유해만을 발견했으며 일부 주거용 쓰레기통이 이미 비워진 상태여서 나머지 유해는 이미 브레디 로드 매립지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수사관들은 여러 원주민 단체들과 함께 브레디 로드 매립지에서 레베카의 나머지 시신을 수색했고 결국 2022년 6월 21일에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레베카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35세 남성 제레미 스키비키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세 여성의 실종에 대해 신문을 봤던 중 그는 놀랍게도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해리스, 머세데스 마이론, 31세 애슐리 싱거스 등 여러 여성들의 살인도 자백했습니다. 애슐리 싱거스의 시신은 2022년에 발견됐지만 2025년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녀는 버팔로 우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위니펙에서 실종됐습니다. 스키비키의 배경을 깊이 조사한 결과 그는 오랜 기간 여성에 대한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여름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파트너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맞았으며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밝히며 보호명령을 신청했지만 그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키비키가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전 연인은 그가 자신에 대해 폭력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한 번은 너무 세게 질식시켜서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후 스키비키와 결혼한 지 1년 된 그의 아내가 그를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온갖 학대를 당했으며 그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신청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거나 다른 갱단이 나를 납치해서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인신매매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쓰레기 봉투에 넣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호명령을 위한 이후 심리에서 그녀는 저는 사실 제 목숨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증후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속옷이 내려간 채로 깨어난 기억이 있다고 했고 곧 성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이 베개로 자신을 거의 질식시켜 죽일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2021년 에스키비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는 치명적인 무기로 폭행한 혐의와 법원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캐나다 방송공사에서는 스키비키의 배경을 추가로 조사했으며 그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며 반유대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홀리 유럽이라는 소규모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백인 유럽인들이 인종 혼합을 피하고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맞서 싸움으로써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홍보합니다. 수사관들은 스키비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일지 타임라인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슐리 싱거스는 첫 번째 희생자로 2022년 3월 15일경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무렵 머세데스 마이러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건 해리스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인 5월 1일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머세데스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4일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9월 26일까지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그녀가 사라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레베카 콘투아의 사망 추정일은 5월 14일 또는 15일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들 중 2명을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키비키는 2020년 12월 1일 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예비 심리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 단독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스키비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전에 목을 조르거나 익사시킨 뒤 시신을 절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는 4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소 25년 동안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때가 되면 그의 나이는 60세가 될 것입니다.